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노화는 질병이다 라는 주장 어떻게 들리시나요? 노화가 질병이라면 치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하며 반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질병 취급하는 것에 불쾌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이 문장의 요지는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몸이 쇠퇴하는 현상이 사실은 그다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이를 충분히 막고 미룰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주장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지난 100년 동안의 노화 연구의 역사를 소개하고 수명이라는 관점에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찰합니다. 그간 우리가 가졌던 수명과 건강에 대한 오해나 고정관념을 깨주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시리즈로 만들어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책 한 권이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질병 해방과 같은 책들이나 정의원 선생님의 저속 노화가 비슷한 맥락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주장들의 교집합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차 지점엔 분명 러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버드 의대 수명혁명 프로젝트 노화의 종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거 수명과 건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러닝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며 할머니의 기도. 80대 중반의 할머니는 예전 자아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고 생애의 그 마지막 10년은 차마 지켜보기가 안타까웠다. 할머니는 노쇠해지고 질병에 시달렸다. 음악도 할머니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했고 할머니는 거의 온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특징이었던 활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삶이 다할 즈음에 할머니는 희망을 내려놓았다.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할머니는 9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삶을 생각하는 방식에 따르면 할머니는 장수하면서 잘 사셨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생애를 생각하면 할수록 진정으로 할머니다웠던 존재는 돌아가시기 여러 해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죽음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려면 더욱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내게 이 용기를 내보라고 처음으로 요구한 사람은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였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교사이자 주인공인 존 키팅을 연기함으로써다. 키팅은 10대 학생들에게 색바른 사진 속에 오래전에 죽은 소년들 얼굴을 들여다보라고 말한다. 너희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지? 키팅은 말한다. 너희처럼 패기가 넘치지. 눈에 희망이 가득 차 있지.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땅에 묻힌 지 오래야. 키팅은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무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학생들 뒤에서 그는 유령 같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인다. 카르페 디엠. 소년들이여, 현재에 충실해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이 장면은 내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영화가 없었다면 나는 하버드 교수가 되겠다는 동기조차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어릴 때 할머니가 내가 가르쳤던 것을 20대 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된 것이다. 인류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신의 젊음을 붙잡아라. 할 수 있는 한 꽉 붙들어라. 그것을 위해 싸우고 또 싸워라. 결코 싸움을 멈추지 마라. 그러나 젊음을 위해 싸우는 대신에 우리는 삶을 위해 싸운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에 맞서 싸운다. 종으로서 보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나은 삶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사는 횟수는 늘어났지만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늘어나지 않았다. 어쨌거나 살만한 삶 자체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어른이 해야 할 일들로 곧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면서 아이처럼 놀 수 있다면, 우리의 10대 시절로 압축해 넣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압축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20대에 그토록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게 된다면, 30대나 40대에 중년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50대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단 하나도 찾아낼 수 없다면, 60대에 족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초조해하는 대신 새롭게 족적을 찍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리고 곧, 사실상 아주 곧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산 사람은 1000억 명이 넘는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한 120세를 넘겼다고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 프랑스의 잔 칼망이다. 대다수 과학자는 그녀가 1997년 122세에 사망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 정확히 말하면 95%는 100세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다. 따라서 우리가 평균값은 계속 높일지 모르지만 상한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 일리가 있다. 그들은 생쥐나 개의 최대 수명을 늘리기는 쉽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다고 말한다. 이미 너무 오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말은 틀렸다. 또 삶을 연장하는 것과 활력을 연장시키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있게 하는 것, 삶이 통증, 질병, 쇠약, 이동불능으로 판명난 뒤로 수십 년을 더 살아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지금 활력 연장, 그냥 몇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활동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더 오래 누리는 것에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본다. 대다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닥치고 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중년에 이를 쯤이면 잔 칼망은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 100명 중에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음 세기로 넘어갈 쯤에는 122세를 일기로 사망하는 사람에게 비록 유달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수를 누렸다고 말할지 모른다. 120세는 비정상적인 극단값이 아니라 기대값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장수라고 부르지조차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저 인생이라고 부를 것이며 인생이 그렇지 못했던 시대를 돌아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상한이란 무엇일까? 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내 견해에 동의하는 동료들은 많다. 우리가 늙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생물학적 법칙 같은 것은 없다. 그런 법칙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죽음이 드문 일이 되는 세상이 오려면 아마 멀었겠지만 죽음을 점점 더 먼 훗날로 미루는 일을 해낼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건강한 수명의 연장은 곧 이루어진다. 물론 인류 역사 전체가 그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특별한 세기의 수명 연장의 과학은 과거에 마주쳤던 막다른 골목들이 그다지 좋은 이정표가 아니라고 말한다. 예전의 사람들은 인간의 비행을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 누군가가 해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바야흐로 세상이 변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1903년 12월 17일이 되기 전까지 세상이 모르고 있었듯이 지금 역시 인류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 당시에는 조종하는 동력 비행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맥락 자체가 아예 없었기에 그 개념은 마법이나 다름없는 기발한 상상일 뿐이었다. 그런데 날아올랐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다시금 역사의 전환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 마법처럼 보이던 것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다. 인류가 무엇이 가능한지를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 필연이라고 여기던 것을 끝장낼 때다. 사실 인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 변화는 혁명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1장 원시생물 만세, 위대한 생존자.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그렇듯이 마그나 수페르스테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의 내 연구는 우리가 더 나아가 오늘날 주위에서 보는 모든 생물이 이 위대한 생존자, 아니 적어도 그와 아주 흡사한 원시생물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우리 유전자에 들어있는 화석 기록을 조사해보면 이 행성을 우리와 공유하는 모든 생물이 다소 동일한 기본 형태로 이 고대 유전적 생존 회로를 여전히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회로는 모든 식물에 들어있다. 모든 곰팡이에 들어있다. 모든 동물에 들어있다. 우리에게도 들어있다. 나는 이 유전자 회로가 보존된 이유가 때로는 잔혹해지고 때로는 풍성해지는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좀 단순하면서 우아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그것을 지닌 생물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 회로는 세계의 환경이 유전체를 파괴하려고 공모하는 시기에는 참고 견디다가 상황이 더 나아질 때만 번식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돌리는 원시적인 생존 장비다. 그리고 이 생존 회로는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강력하다는 점 덕분에 지구의 생명이 계속 존속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꾸준히 개선되면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전달되었고 우주에서 어떤 공격이 닥치든 간에 수십억 년에 걸쳐 생명이 지속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많은 생물 개체의 삶이 실제로 필요한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인체는 비록 완벽함과 거리가 멀고
여전히 진화하고 있긴 하지만 이 생존 회로에 발전된 판본을 지니고 있어서 번식 연령이 지난 뒤로도 수십 년 동안 살 수 있다. 기적처럼 우리는 산다. 정말로 기적처럼이다. 우리는 대대로 위대한 생존자들로 이어진 아주 기나긴 계통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생존자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 하나가 따른다. 우리의 가장 먼 조상들로부터 쭉 누적된 돌연변이들의 후손인 우리 안에 있는 이 회로야말로 우리가 늙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생존 회로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당신은 노화의 원인이 단 한 가지라는 개념에 깜짝 놀랄지 모른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이 우리가 왜 늙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해도 지극히 정상이다. 생물학자들 역시 그다지 생각해본 적 없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노인학자들, 즉 노화가 전문인 의사들마저 우리가 왜 늙는지 의문을 품지 않곤 한다. 그저 노화의 결과물들을 치료할 방법만 찾을 뿐이다. 이런 근시안적 태도는 노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말에 전개된 암과의 싸움은 증상과의 싸움이었다. 암이 왜 생기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이론이 전혀 없었으므로 의사들은 최대한 종양을 제거하고 환자들에게 임종을 대비하라고 말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 암은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의 사례였다. 무언가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1970년대 분자 생물학자 피터 보우트와 피터 듀스버그가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 이른바 종양 유전자는 암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었다. 이제 약물 개발자들은 겨냥할 표적을 갖게 되었다. 발암 단백질을 차단하는 화학 물질을 찾아냄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방사선과 유독한 화학요법을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은 채 유전자 차원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발전이 이루어졌고 설령 모든 종류의 암을 완치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완치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를 늙게 만드는 단일한 원인, 아주 간단히 말하면 노화는 정보의 상실이다. 생물학에는 두 종류의 정보가 있으며 둘은 부호와 방식이 서로 전혀 다르다. 첫 번째 유형의 정보는 디지털이다. 알다시피 디지털 정보는 가능한 값들의 유한한 집합에 토대를 둔다. DNA는 디지털이므로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는 믿을만한 방법이다. 사실 원리상 컴퓨터 기억장치나 DVD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정확하게 되풀이해 복제할 수 있다. 몸의 두 번째 유형의 정보는 아날로그다. 오늘날 아날로그 정보는 흔히 후성 유전체라고 불린다. 유전적 수단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유전 가능한 형질을 뜻한다. 후성 유전 정보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26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신생아가 되기까지 발생 과정을 조율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수천 가지 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전체가 컴퓨터라면 후성 유전체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새로 분열된 세포가 어떤 종류의 세포로 발달할지 지시하고 뇌의 뉴런과 특정한 면역세포처럼 한 종류의 세포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원시 지구의 따뜻한 연못에서 디지털 화학 시스템은 유전 정보를 장기간 저장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환경 조건을 기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 또한 저장해야 했는데 그런 정보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런 일에는 아날로그 정보가 더 낫다. 세포 안팎의 환경이 필요로 할 때마다 비교적 쉽게 꺼내고 저장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거의 무한히 많은 가능한 값들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에 결코 접한 적이 없는 조건들에도 반응할 수 있다. 무한히 많은 수의 가능한 값들이야말로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여전히 아날로그 저장 시스템의 풍부한 소리를 선호하는 이유다. 그러나 아날로그 장치는 설령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큰 단점을 하나 지니고 있다. 사실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디지털과 달리 아날로그 정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된다. 자기장, 중력, 우주선, 산소가 공모해 퇴락시킨다. 게다가 그 정보는 복제될 때 잃게 된다. 우리가 낡은 DVD 플레이어의 생물학적 판본이라는 내 주장에 실망하지 말기 바란다. 이는 실제로는 희소식이다. 돌연변이가 노화를 일으킨다는 실라르드의 이론이 옳다고 입증되었다면 우리는 노화에 쉽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는 백업이 없는 상태에서 잃으면 영구히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한쪽 끝이 부서진 DVD를 틀거나 내용을 복원하려고 해보라. 이 경우 한번 사라진 것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긁힌 DVD로부터는 대체로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면 동일한 방법을 써서
노화 역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생물 복제가 탁월하게 증명했듯이 우리 세포는 우리가 늙어도 젊었을 때 디지털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다시 젊어지기 위해서는 그저 긁힌 자국을 제거할 광택제를 찾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장수와 활력의 근원, 서투인. 내가 연구하고 있는 장수 유전자는 서투인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효모에서 처음 발견된 서투 유전자의 이름을 땄다. 포유류는 서투인 유전자가 서투1에서 서투7까지 7개가 있으며 서투인 단백질은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연구를 시작할 당시 서투인은 과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이 유전자 집단은 의학 연구와 약물 개발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서투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번식 대신에 수선에 치중하기 위해 몸에 허리띠를 조이고 당뇨병과 심장병, 알츠하이머병과 골다공증, 심지어 암까지 포함한 노화의 주요 질병들에 맞서서 몸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죽상경화증, 대사장애, 궤양대장염, 관절염, 천식 같은 질병을 악화시키는 만성적인 과잉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또 세포의 죽음을 예방하고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력을 높인다. 근육 소모증, 골다공증, 황반변성도 억제한다. 생쥐 연구에서 서투인을 활성화하면 DNA 수선이 더 잘 이루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운동 지구력이 향상되고 얼마나 먹든 간에 살이 찌지 않도록 돕는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런 능력들은 근거 없는 추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이처, 셀, 사이언스 같은 학술지에 발표된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들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서투인이 다소 단순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장수 유전자들보다 조작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장수 유전자가 서투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 중에서 두 집단은 아주 잘 연구되어 있으며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그중 한 집단은 TOR이라고 불리는데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들의 복합체다. 토르는 서투인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조사한 모든 생물에 들어있다. 서투인처럼 mTOR 역시 영양소를 통해 활성이 절묘하게 조절된다. 그리고 mTOR도 서투인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숨을 죽이고 생존을 도모하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 DNA 수선 같은 활성을 증진시키고 노화한 세포가 일으키는 염증을 줄이고 아마 가장 중요한 기능일 오래된 단백질을 분해하는 활동에 치중하라고 세포에 지시한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 토르는 세포 성장의 주된 추진력이 된다. 가용 아미노산의 양을 감지하고 그에 반응해 단백질을 얼마나 만들지를 지정한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숨죽이고 있으라고 세포를 압박한다. 분열을 삼가고 기존 세포 성분들을 재활용해 에너지를 아끼고 생존을 도모하라고 말한다. 새 차를 사는 대신 고물상으로 가서 부품을 찾아서 낡은 차를 수리해 쓰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분해와 재활용 과정을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이 털 매머드를 잡는 데 실패하고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남아야 했을 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mTOR가 문을 닫아건 덕분이었다. 이런 방어 체계들은 모두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반응해 활성을 띈다. 분명 어떤 스트레스들은 너무나 극심해 극복할 수가 없다. 못을 밟으면 회복되는데 오래 걸린다. 급성 외상과 통제불능의 감염은 노화와 무관하게 생물을 죽일 수 있다. 때로는 DNA 여러 부위가 끊기는 것처럼 세포 내부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설령 세포가 돌연 변이를 남기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끊긴 부위들을 수선할 수 있다고 한들 후성 유전 수준에서는 정보 상실이 일어난다. 여기서 착안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수 유전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유형의 운동, 간헐적 단식, 저단백질 식단, 고온과 저온 노출 등이 그렇다. 이렇게 약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나 세포가 반응해 활성을 띠는 현상을 호르메시스라고 한다. 호르메시스는 전반적으로 생물에게 좋다. 그 어떤 지속적인 손상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현상을 유도할 수 있을 때면 더욱 그렇다. 호르메시스가 일어날 때는 모든 것이 좋다. 그리고 사실 단순히 좋은 차원을 넘어선다. 장수 유전자들이 활성화할 때 생기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몸 방어체계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숨죽이고 보존하고 좀 더 오래 생존을 도모하라고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출발점이다. 2장
혼란에 빠진 피아니스트, 노화 유전자는 없다. 물론 노화의 증상들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은 발견해왔다. 노화에 맞서 몸의 방어 체계를 제어하는, 따라서 자연적, 약학적, 기술적 개입을 통해 노화를 늦추는 경로를 제시하는 장수 유전자들을 우리는 발견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발견되어 암에 맞선 전투에서 좋은 표적이 되어온 종양 유전자와 달리 우리는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유전자는 노화를 일으키도록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성 유전체의 독주회, 노화의 정보 이론을 이해하려면 세포에서 서투인이 제어에 관여하는 영역인 후성 유전체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시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유전체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각 유전자는 건반이다. 각 건반은 하나의 음을 낸다. 그리고 똑같이 연주한다고 해도 제작사, 재료, 제작 환경에 따라 각 건반이 내는 소리는 조금씩 다를 것이다. 이 건반 하나하나가 우리의 유전자다. 우리는 약 2만 개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이보다 약 수천 개까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연주를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바로 후성 유전체다. 우리 DNA를 노출시키거나 단백질로 꽉 묶어서 포장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유전자에 탄소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메틸기와 아세틸기라는 화학적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후성 유전체는 우리 유전체로 우리 삶이라는 음악을 연주한다. 때로 피아노의 크기, 모양, 상태에 따라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한정된다. 건반 18개의 장난감 피아노로 협주곡을 연주하기란 쉽지 않으며 50년 동안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전체는 후성 유전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란성 쌍둥이 또한 유전체는 동일하지만 후성 유전적 힘을 통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다. 늙는 속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 쌍둥이 중 한쪽은 흡연자고 다른 쪽은 비흡연자일 때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놓으면 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DNA는 여전히 대체로 거의 같지만 흡연자는 눈밑이 더 처지고 양쪽 뺨이 더 늘어지고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더 많다. 나이는 똑같은데 분명히 더 빨리 늙고 있다. 일란성 쌍둥이 연구들은 유전자가 장수에 미치는 영향이 10에서 25%라고 본다. 어느 모로 보나 놀라울 만치 낮은 비율이다. 즉 우리 DNA는 우리 운명이 아니다. 이제 당신이 음악당에 있다고 상상하자. 피아노의 거장이 수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다. 독주회가 시작된다. 아름다우면서 경이로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데 몇 분쯤 지났을 때 연주자가 건반을 하나 잘못 누른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화음 속에 불필요한 레 음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다. 지금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많은 음을 연주했고 완벽한 선율에 완전 무결한 음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기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데 몇 분 뒤 또 한 번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 뒤로 빈도가 점점 늘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피아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피아니스트는 작곡가가 지정한 음들을 거의 다 연주하고 있다. 그저 몇 가지 음을 추가로 연주하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이윽고 독주에는 엉망진창이 된다. 우리는 피아니스트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추측한다. 후성 유전적 잡음은 바로 이 같은 유형의 혼란을 일으킨다. 이 혼란은 대체로 DNA가 끊기는 일처럼 세포에 심한 손상이 일어남으로써 생긴다. 마그나 수페르스테스의 원초적 생존 회로에 그리고 번식 능력을 잃은 늙은 효모 세포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혼란이다. 그리고 노화의 정보 이론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늙는 이유다. 머리가 새는 이유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며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는 이유다. 나아가 줄기세포 소진과 세포 노쇠에서부터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과 텔로미어의 빠른 단축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노화의 징표가 나타나는 이유다. 노화의 정보 이론. 우리 DNA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우리 염색체의 46개 각각은 세포가 DNA를 복제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끊긴다. 하루 전체로 따지면 우리 몸에서 2조 번 넘게 끊기는 셈이다. 그리고 복제 때만 끊기는 것이 아니다. 자연 방사선, 환경의 화학물질, 병원의 X선 촬영과 CT에도 끊긴다. DNA를 수선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원시 생물, 즉 오늘날 이 행성에 사는 모든 생물의 조상에게서 DNA 손상을 감지하고 세포 성장을 늦추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DNA 수선 쪽으로 에너지를 돌리는 과정이 진화한 이유다. 나는 그 과정을 생존 회로라고 부른다. 나는 서투인을 DNA 안정, DNA 수선,
세포 생존, 대사, 세포 간 의사소통 등의 임무를 띈 다양한 특수응급팀을 파견하는 종합재난대응부대 지휘관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해 멕시코만의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지역이 큰 피해를 입자 그곳으로 달려온 수천 명의 공공부문 기술자들의 지휘 통제소와 비슷하다. 그 기술자들은 대부분 멕시코만 지역에 살지 않았지만 자원에 찾아와서 자기 기술로 망가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복구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태풍으로 쑥대밭이 된 지역에서 어떤 이들은 며칠 동안 또 어떤 이들은 몇 주 동안이나 복구 활동에 힘쓴 뒤에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봉사활동을 줄곧 해온 이들이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큰 재해로 전기나 수도시설 등이 피해를 입으면 도움을 주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러나 응급 상황이 잇따라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허리케인이 잇따라 휩쓴다면, 지진이 연달아 일어난다면 복구 인력은 집에서 오래 떠나 있게 된다. 그러면 집에서는 평소에 하던 일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계속 쌓인다. 요금이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한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무엇보다 그들이 집에 있을 때 하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 번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약한 스트레스에 반응해 몸과 세포가 활력을 띠는 현상, 호르메시스, 즉 원초적인 생존 회로는 단기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일을 잘한다. 장수분자는 이 호르메시스를 모방해 가짜 응급 상황을 일으킴으로써 서투인, 엠토르, AMPK로 하여금 응급부대를 보내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진짜 응급 상황은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을 일으킨다. 정보 이론이 옳다면, 즉 노화가 세포의 상해와 손상에 대응하는 후성 유전 신호 전달자들이 과로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손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손상이 일어나면 서투인이 그 손상에 대응하기 위해 본래 맡은 책임을 버리고 이곳저곳으로 달려간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유전체에서 서투인이 침묵시키고 있던 유전자들이 깨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포 피아니스트를 혼란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는 노화가 중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무렵이 되면 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바스 시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째깍거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생명의 마스터 시계의 감개를 발견한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생명의 DVD를 정상적으로 긁히는 것보다 50% 더 빨리 긁고 있었다. 생쥐의 기본 청사진인 디지털 부호 자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부호를 읽는 데 쓰는 아날로그 장치는 군데군데 긁히지 않은 곳에서만 데이터를 읽을 수 있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은 이것이다. 우리가 노화의 원인이라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들 중 그 어느 것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생쥐를 늙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았다. 텔로미어를 건드리지 않았다. 미토콘드리아를 방해하지 않았다. 줄기세포를 직접 소진시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이스 생쥐는 체중과 미토콘드리아 활성과 근력이 줄어들고 백내장과 관절염과 치매와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쇠약해졌다. 노화의 이 모든 증상들,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쥐를 죽음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건들은 돌연변이가 아니라 DNA 손상 신호의 결과로 나타난 후성 유전적 변화 때문에 생기고 있었다. 우리는 생쥐에게 이 모든 증상들을 부여하지 않았다. 노화를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줄 수 있다면 빼앗을 수도 있다. 모두 같은 생명나무의 열매들. 돌투성이 흙을 뚫고 튀어나오는 거대한 좀비의 울퉁불퉁한 손처럼 오래된 강털 소나무들이 캘리포니아 화이트 산맥에 이슬 맺힌 아침 해를 배경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나무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집트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전, 스톤헨지가 세워지기 전, 마지막 털 매머드가 사라지기 전부터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 예수, 무함마드, 부처가 활동할 때도 살았다. 해발 약 3000m 높이에 서 있는 이 나무들의 비틀린 몸통은 연간 약 1mm씩 자라며 번개 폭풍과 주기적인 가뭄에도 꿋꿋이 버티는 최고의 인내력을 자랑한다. 이 거대하고 오래된 존재를 경이롭게 바라보기는 쉽다. 그들의 웅장함과 장엄함에 푹 빠져들기는 쉽다. 경외감에 휩싸여서 멍하니 바라보기는 쉽다. 그러나 이 고대의 족장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좀 더 어려운 방식이지만 우리가 이 행성의 모든 생물을 바라보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방식이다. 바로 그들을 우리의 교사로 보는 것이다. 아무튼 강털 소나무는 우리의 진핵세포 사촌이다. 그들의 유전자 중 약 절반은 우리 유전자와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늙지 않는다. 2007년 알래스카의 원주민 사냥꾼들이 북극고래 한 마리를 잡았다. 사체를 해체하던 그들은
오래된 작살촉이 지방층에 박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조사하니 1800년대 말에 만들어진 촉임이 드러났다. 그들은 고래의 나이가 약 130세라고 추정했다. 그 발견으로 북극고래는 새롭게 과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고래 눈에 수정체에 든 아스파트산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조사해보니 원주민들이 잡은 북극고래 중에는 무려 211세로 추정되는 개체까지 있었다. 북극고래 포유류 중에서 유달리 장수하는 쪽으로 자연 선택이 이루어져 왔다고 해서 그리 놀랄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들은 포식자가 거의 없으며 오래 살면서 천천히 번식할 이유가 있다. 그들은 빈틈없이 수선을 하는 세포에 기초한 생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안정된 후성 유전체를 유지함으로써 수세기 동안 세포들의 교향곡이 연주되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장수하는 종들은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이 분야의 과학을 미로처럼 복잡하게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주제가 숨어 있다. 저열량 감지기, 전사인자, NAD와 서투인, 스트레스 내성, 장수가 그렇다. 이 점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고대 생존 회로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숨을 돌려서 나무, 효모, 선충, 고래, 인간 등 지구의 모든 생물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장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모든 생물은 동일한 원시 생물에서 진화했으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모두 동일한 원료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동일한 생존 회로, 즉 상황이 안 좋을 때 보호하는 세포 내 연결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연결망은 우리의 몰락 원인이기도 하다. DNA 가닥이 끊기는 일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유형의 손상들이 있다. 그런 손상들은 생존 회로를 과로시키고 세포의 정체성을 바꾼다. 노화의 정보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노화를 일으키는 후성 유전적 잡음에 시달린다. 우리 삶의 후성 유전적 경관, 후성 유전체가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진화했다면 골짜기는 수직으로 높이 150km까지 벽이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중력 또한 대단히 강할 것이다. 조약돌이 옆 골짜기로 튀어넘어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포는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수천 년 동안, 아니 아마 그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진화는 불멸이 아니라 생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운이 좋다면 좀 더 많이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유전체와 후성 유전체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골짜기의 벽은 완만하게 비탈져 있고 중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 200년을 사는 고래에게서는 골짜기 벽이 아마 더 가파른 형태로 진화해 세포가 우리 세포보다 2배 더 오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마그나스페르스테스와 그 생존 회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서투인을 비롯한 후성 유전 인자들이 유전자를 떠나 DNA가 끊긴 자리로 가서 수선을 한 뒤에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늙게 하는 원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늘어난다. 아이스 생쥐를 다룰 때 말했듯이 DNA를 끊어서 생존 회로가 대처하도록 만들어 후성 유전체를 교란할 때 우리는 잡음을 도입함으로써 후성 유전적 경관을 침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생쥐의 몸은 잘못 안내되어서 기능 이상이 일어난 세포들의 키메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노화다. 이 정보 상실이 바로 우리 모두를 심장병, 암, 통증, 쇠약, 죽음의 세계로 이끈다. 아날로그 정보의 상실이 우리가 늙는 단일한 이유라면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높은 골짜기 벽과 강한 중력을 유지함으로써 조약돌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 나는 자신이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노화 역전의 시대가 온다. 텍사스 대학교 교수 벤저민 러바이는 규칙적인 운동이 일종의 책무다라고 말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운동을 이를 닦는 일처럼 개인 위생의 일부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어야 한다. 나는 그 말이 옳다고 믿는다. 체육관에 가는 것이 이를 닦는 것만큼 쉽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운동할 것이다. 아마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연구실에서 한 실험은 그것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2017년 어느 가을날 아침에 내가 연구실에 들어서자 박사 후 연구원인 마이클 본코프스키가 말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순간 나는 하루가 그리 잘 풀릴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면서 최악의 소식을 들을 준비를 했다. 뭔데? 생쥐들이요.
달리기를 멈추려 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생쥐들은 약 20개월 된 녀석들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약 65세였다. 우리는 그 생쥐들에게 체내 NAD 농도를 증진시키는 분자를 먹여왔다. 우리는 NAD 농도가 증가하면 서투인 활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었다. 생쥐들이 달리기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 아주 좋은 징후일터였다. 2018년에 발표한 우리의 주요 발견 중 하나는 서투1 효소를 활성화하는 NAD 증진 분자를 투여했을 때 늙은 생쥐의 혈관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들이 혈류가 그리 좋지 않은 근육 부위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새로운 미세한 혈관, 즉 모세혈관이 형성되어서 근육이 몹시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하고 근육에서 젖산 같은 유해 대사산물을 제거하고 생쥐와 인간의 몸을 노쇠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를 되돌렸다. 그것이 바로 이 늙은 생쥐들이 갑자기 그렇게 경이로운 마라톤 선수가 된 이유였다. 서투인의 활성이 증가했기에 생쥐의 후성 유전체는 더 안정해지고 있었다. 골짜기의 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중력도 점점 더 세지고 있었다. 모세혈관의 벽은 생쥐가 운동을 한 양 반응하고 있었다. 그 실험은 일종의 운동효과 약물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였으며 노화의 몇몇 측면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직 다 알지 못한다. 서투인 활성화 효과가 가장 뛰어난 분자가 어떤 것인지 또 얼마만큼 투여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아직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합성된 NAD 전구 물질은 수백 종류가 있으며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임상시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후성 유전적 생존 회로와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에 관해 우리가 알아낸 것들을 활용하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노화의 정보 이론을 활용하는 데는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3장 눈먼 관행. 노화 자체가 질병이다. 이 이틀 동안에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에서 온 과학자 19명은 도발적인 합의에 이르렀고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기존 상식에 도전하는 압도적인 논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왕립협회에 낼 요약문을 쓰면서 생물 노년학자 데이비드 잼스는 생물의 노화를 이해하려는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들이 모두 중대한 단일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썼다. 노화가 삶의 불가피한 일부가 아니라 폭넓은 병리학적 결과들을 빚어내는 질병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고방식에 따르면 우리가 의례, 노년과 연관짓곤하는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증상들은 반드시 질병 자체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증상이다. 아니, 더 단순하면서 아마 더 선동적일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노화 자체가 질병이다. 인간 사망률 법칙, 노화가 질병이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의사와 연구자는 오랫동안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회피해왔다. 우리는 노화가 그저 늙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그리고 늙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삶의 불가피한 일부라고 여겼다. 아무튼 우리는 주변의 거의 모든 것에서, 특히 우리와 닮아 보이는 주변의 것들에서 노화를 본다. 우리 농장의 소와 돼지는 늙는다. 집에 있는 개와 고양이도 늙는다. 하늘의 새도 늙는다. 바다의 물고기도 늙는다. 숲의 나무도 늙는다. 배양 접시의 세포도 늙는다.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끝을 맺는다. 먼지로 돌아간다. 죽음과 노화가 너무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죽음의 필연성이 우리가 노화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유럽 사회가 1600년대 공식 사망 확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 노화는 사망의 공식 원인 중 하나였다. 노쇠나 늙어서 쇠약해짐 같은 말들은 사망의 설명으로 흔히 받아들여졌다. 다음 지수에 제시되고 사망표에 토대를 둔 자연적 정치적 고찰을 쓴 17세기 영국 인구 통계학자 존 그란트는 그렇게 노화가 너무나 두렵고 슬프고 역겹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요점을 놓친 것이다. 노화를 질병과 분리하는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끝에 다다르는지 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든다. 우리가 왜 벼랑에서 떨어지는지를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를 그 벼랑 끝으로 데려온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우리를 그 벼랑 끝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노화다. 100년쯤 뒤면 우리 모두는 노화의 손에 이끌려서 그 벼랑 끝에 선다. 죽음을 부르는 한 줄기 산들바람. 어쨌거나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병 진단을 받았을 때 몇 살인지를 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볼 때 어머니는 아주 젊으셨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다. 우리는 흡연이 노화 시계를 가속시키고 흡연자를 비흡연자보다 더 일찍 죽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안다. 평균 15년 더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보건정책, 집단소송, 담배세, 법규를 통해 흡연에 맞서왔다.
우리는 암에 걸리면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며 암을 영구히 박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연구를 해왔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는 노화 역시 사망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는 노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왔다. 40, 50대에는 늙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되게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강연을 할 때면 노화복을 가져와서 자원하는 젊은 청중에게 입어보라고 한다. 목에는 목 움직임을 제약하는 죬새가 들어있고 쇠약해진 근육을 모사하기 위해 재킷과 온몸을 감싸는 외투에는 납덩어리가 들어있다. 또 청력을 약화시키는 귀마개와 백내장을 모사한 스키 고글을 착용한다. 이런 복장을 하고 몇 분을 걸은 뒤 벗으면 자원자는 몹시 안도한 표정을 짓는다. 다행스럽게도 벗을 수 있다. 나는 말한다. 그렇게 입고서 10년을 지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상처나 질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가 더 쉬워진다. 우리는 벼랑 끝으로 점점 더 가까이 밀리다가 결국에는 한 줄기 산들바람만으로도 벼랑 너머로 떨어지게 된다. 노쇠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간염, 신장병, 흑색종이 노화가 하는 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질병들을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목록에 넣을 것이다. 그러는 대신에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회복력 상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그것을 인간 조건의 일부로 받아들여 왔다. 우리에게 노화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노화의 힘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용인해 왔다.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싸우는 우리의 노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왔다. 헛수고에 불과한 각종 치료, 병원과 연구기관이 이런 식으로 조직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대 의료 체계는 대부분 의학적 문제를 한 가지씩 나누어서 대응하도록 구축되어 왔다. 이런 칸막이 설치야말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질환들을 분류하는 일에 우리가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된 데 큰 기여를 해왔다. 수백 년 전 이 체계가 확립될 당시에는 이런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 체계는 대체로 오늘날까지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한 질병의 진행을 중단시킨다고 해서 다른 질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무시한다. 사실 때로는 한 질병의 치료제가 다른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학요법은 몇몇 유형의 암을 완치시킬 수 있지만 환자의 몸을 다른 유형의 암들에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내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형외과 수술처럼 을에 이루어지는 치료는 심장 기능 상실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치료 자체에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개 이런 개별 전선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이긴다고 한들 인간 사망률 법칙에 비추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암이나 심장병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다. 그저 암이나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다. 최종 단계의 노화는 등산과 결코 비슷하지 않다. 가다가 잠시 쉬면서 물을 마시고 간식으로 에너지 보충을 하고 젖은 양말을 갈아 신은 뒤 해지기 전에 다시 10km를 걷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보다는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고 간격도 점점 짧아지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빠르게 달리는 장애물 경주에 더 가깝다. 우리는 결국 이 장애물 중 하나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또다시 넘어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질 뿐이다. 장애물 하나를 치운다고 해서 앞에 놓인 길이 실제로 덜 위험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 질병의 치료에 초점을 맞춘 현행 해결책들이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큰 발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뿐더러 비용만 많이 드는 이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장애물을 쓰러뜨릴 의학이다. 그러나 굳이 연구 자료와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면 된다. 게다가 우리가 늙어갈수록 더 뚜렷이 드러난다. 50세에 다다르면 우리는 머리가 새고 주름이 늘면서 자신이 부모와 닮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65세에 다다랐을 때 아직 질병이나 장애가 없다면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80세까지 산다면 어떤 질병에 시달리느라 삶이 더 힘겹고 덜 편안하고 덜 즐거울 것이 거의 확실하다. 85세 남성은 평균 4가지 질병, 여성은 5가지 질병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심장병과 암, 관절염과 알츠하이머병, 신장질환과 당뇨병 등이다. 또 대부분은 고혈압, 허혈심장병, 심방세동, 치매 등 아직 진단을 받지 않은 질병을 몇 가지 더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질병들은 각각 미국 국립보건원의 서로 다른 건물과 대학의 서로 다른 학과에서 서로 다른 병리로 다루어진다. 노화는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어떤 위험 요인이다. 아니, 실제로 바로 그 위험 요인이다.
그에 비하면 다른 온갖 요인들은 사실 하찮다. 이 질병은 치료할 수 있다. 나는 노화가 질병이라고 믿는다.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우리 생애 내에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앞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이 있다. 게다가 이 병은 연구하거나 치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마치 지구 전체가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난 90세 넘어까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선뜻 생각할 당신에게 확실히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바라는 나이보다 겨우 1년 더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고 실험을 하나 더 해보자. 시청 공무원이 당신의 출생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알아냈다고 하자. 당신이 실제로는 92세인데 잘못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제 92세로 바뀌었다고 해서 당신은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을까? 당신의 삶에서 변한 것은 전혀 없다. 그저 증명서에 적힌 숫자 몇 개만 달라졌을 뿐이다. 갑자기 자살하려는 충동을 느끼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젊다고 느끼는 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32세든 52세든 92세든 마찬가지다. 미국의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나이보다 10세에서 20세 젊다고 느낀다고 한다.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면 더 나이 들었을 때 사망률이 더 낮고 인지력 또한 덜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선순환이다.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렇다. 노화를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건강과 복지에 관한 주류 견해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임을 나는 인정한다. 다양한 사망 원인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의학적 조치들의 체계를 확립한 바로 그 견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체계는 주로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아주 최근까지도 우리가 손에 든 것은 기껏해야 노화의 징표 목록뿐이었다. 노화의 정보 이론은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징표들을 의학적 조치의 지침으로 삼는 방식에 잘못된 점은 전혀 없다. 그런 방식은 각각의 징표에 대처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텔로미어 단축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단백질 항상성을 유지하고 영양소 감지의 혼란을 막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억제하고 노쇠를 중단시키고 줄기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조치들은 그 불가피한 일을 지연시킬 방안들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전 세계의 학생, 박사후 연구원, 기업과 함께 이 각각의 징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9개의 지류에다 9개의 댐을 건설하고 있다. 2010년 왕립협회에 모인 이들이 이 싸움에 붙인 명칭인 노화의 새로운 과학에 달려든 과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더 상류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며 그럴 가치 또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는 댐 하나만 건설할 수 있다. 수원에다 말이다. 문제가 생길 때 조치를 취하는 식이 아니다. 잘못된 일의 진행을 단지 늦추는 식이 아니다. 우리는 노화의 증상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 이 질병은 치료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신체 움직임이나 기억력은 급속도로 둔해지고 꽤 오랜 시간을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이 꽤 충격적이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한때는 폐렴이나 독감, 결핵에 걸리면 무조건 사망할 거라고 확신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 노화라는 질병이 정복되는 일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인지했다면 이제 행동에 옮겨야겠죠. 노화라는 질병에 맞서 어떤 준비와 노력들을 해야 할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